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 넘었다. 아, 선을 넘었다. 선 넘었다.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선을 넘었다. 네. 뒷감당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엄청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빵빵 터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거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6 저자이시죠. 제네시스박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오늘 주셔서. 또 네. 모신 날 바로 네. 또 이제 아주 충격적인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일정은 그 일정 미리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날짜가 그러니까. 딱 공교롭게도 맞아요. 오늘 나왔고 오전에 발표되고 지금 촬영인데 너무 쇼킹해요. 지금. 이게 우선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뭐 토어제도 있고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규제 지역도 또 네. 지정도 하고 뭐 대출 규제까지 뭐 복합적인 뭐 네. 종합 대책이 나왔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뭐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 넘었다. 아, 선을 넘었다. 네, 선 넘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번 대책에서 딱 이거 한 가지만 봤어요. 이제 세금 규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기출 문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냐, 네. 아니면 그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될 거냐, 이거 하나만 봤거든요. 봤는데 크게 변형이 됐다. 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일부 지역만 좀 추가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한 거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 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토어제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국토부 장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네, 네, 때문에 두 개 시도 시군 이런 게 묶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과 옆에 있는 맞아요. 경기도를 묶으려고 서울 전역을 다 해버렸다. 네네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 이렇게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한데 네. 만약에 서울시장이 저걸 해제할 수 있다면 아. 서울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 서울을 해제하면 왜냐하면 서울시 공식 입장이 뭐 이렇게 이거 규제 나오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반대한다 아, 뭐 그런 맞아요. 공식 입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고 네. 개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지나치게 수요가 올라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과에 비해서는 좀 정성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후폭풍이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취지나 법 그 조문을 보면은 뭐 정말 뭐 과도하게 뭐가 될 경우에 뭐 부득이하게 쓰는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냥 다 막을게. 네. 이런 선제적 조치라는 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법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특히 이제 627 대출 규제가 가장 첫 네. 번째 대책이었잖아요. 627 대출 규제를 다시 돌아보면은 이게 선제적으로 막았다는 거, 특히 금액 자체를 6억으로 한도로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97 공급 대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네.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뭔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하고 토호제인데 역시 예상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묶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도자료 원문을 잘 보면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해서 이제 현재 종합적으로 보고 TF를 구성하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위기 상황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26년도 7월에 항상 매년 세제 개편안이 나오잖아요. 세법 네. 개정안이. 그때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쯤 해서 뭐 이제 보통 발표를 하면 얼추 네. 이제 7월 그쯤이 맞으니까 그 전에 이제 TF를 운영하다가 이제 세금은 아마 또 나중으로 좀 미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번 대책이 어쨌든 선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 네. 넘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니까 선을 네네. 넘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 선 넘었다는 게 이 네. 시장을 이제 뭐 네. 어떻게 엄청난 자극을 일으킨다는 건지 이것도 좀 그냥 설명해 그 주시면. 얼음 땡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얼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약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라든지 증여 취득세가 곧바로 12% 올라간다든지 네. 양도세 중과 그리고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 이런 요건들이 붙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조금 더 매운맛이 투기과열지구예요. 네. 세제 규제 플러스 이제 대출하고 청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좀 결을 다르게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들어가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를 끼고 사두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죠. 전 국민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그냥 1주택 곧바로 전입을 해서 사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 교육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사두고 좀 기다린다든지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20평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평수를 좀 넓히고 싶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시군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허가라는 게 말 그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허가권자가 누구냐? 해당 지자체장이에요. 그럼 지자체장께서 바쁘시니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분이 이름을 받아서 대신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일부겠지만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다 겪어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인데 이사 왜 가요? 이사를 뭐 충분한 왜 것 갑니까? 같은데. 뭐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네. 이제 좀 물론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특히 이사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얼음땡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번 네. 토호제 지역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 인구가 한 1,500만, 1,600만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서울 전역과 네. 경기도 큰 주요 도시들 지역 다 다 들어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어찌 보면 거기서 네.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공무원들이 네.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을 맞아요. 이제 허가를 해야 되니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회사에서 네. 인사 업무를 했어요. 인사하셨잖아요. 네. 인사 업무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부분인데 사장님을 대신 위임해서 내가 이렇게 채용이나 평가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가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약간 오해 같은 행동들 그런 부분이 좀 나올까봐 좀 미리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어떤 선의 피해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찌 보면 이제 토어제의 아주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토어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집은 아예 매수도 안 되고요. 네네. 반대로 매도도 안 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이 공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집만 거래가 되니까 네네. 이게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거의 전역에 뭐 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일어날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수해서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 또 제한까지 이번에 또 줄여버렸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지인들 간에 돈을 빌린다든지 네. 증여를 받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편법 증여 이슈, 위장 증여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다고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이미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전세 물건들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생각보다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3+3+3 네, 최대 네. 9년까지. 네, 최대 9년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했었던 임대차 3법하고는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도 물론 이제 전체 여론조사는 또 따로 별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긴 압도적 합니다. 부정.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하고 여당은 보완을 할 건지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 네. 많다는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야 전월세 물량 이제 씨가 마르겠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걸 네. 했다는 게 네. 무슨 의도일까 저도 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자면 네. 뭐 그냥 이왕 할 거 빨리 저지르자는 거죠. 그냥 확실하게 하자 그냥. 네, 확실하게 네. 저지르자는. 왜냐하면 일종의 테스팅.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네,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네, 네.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선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토어제를 못 거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네,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윗분들의 그 생각까지는 저희가 다는 모르겠지만 결국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간의 사적 그 자율 원칙 계약 같은 거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선을 넘었다, 네. 뒷감당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번 두 번째로 이제 투기가열지구랑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이제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이제 10월 1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는 10월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네. 시행이 되고 10월 20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네. 됩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일단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서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 취득세를 한 걸 내잖아요. 네.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10% 넘게 내면서 증여하는데 증여세도 네. 내고 뭐 하면 그렇죠. 이게 금액이 거기에 또 이제 증여세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서울 네.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미리 움직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좀 늦었겠지만 대책이 나온 10월 15일 날 바로 오늘 네. 증여 계약을 먼저 하고 증여를 하면 증여 취득세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3.5로. 네. 오늘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지금 동네들 난리죠. 보면 네. 뭐 중개사분들 뭐 지금 정신 없고요. 지금 아마 뭐, 일요일까지 좀 그렇게 오늘 될 지금 것 뭐 같아요. 거래한다고 지금 뭐 난리인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물론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5일간 그 공고 기간을 주라고 네. 한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보니까 5일장이라고 네. 그래서 아마 또 주말 해가지고 또 엄청들 돌아다니지 엄청나게 않을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뭐 다음 주라고 치면 네. 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제 투기 과열지구 다 지정되고 이제 다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거래가 거의 이제 실종하는 수준으로 네, 가겠죠. 실종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실망 매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차피 나는 실거주 할 거고 네. 뭐 세를 끼고 할 게 아니었고 그냥 곧바로 실거주 계획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 분명히 실망 매물 나올 거고 26년 이제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더 이상 중과 배제 연장을 안 하겠죠. 곧바로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네. 627 대출 규제 그리고 17호 지금 이렇게 15 이렇게 추가 점점 대책 세게 나왔을 가니까. 때 보니까 일단 좀 세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제 규제도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한꺼번에 나온다면 내가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보유세가 문제니까 미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증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증여취득세가 좀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 설마 이게 막히진 않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19일까지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증여를 할 때 그냥 일반 증여할 수도 있고 증여취득세는 올라갔지만 조정이라서 부담을 증여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호제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일반 증여밖에 못합니다. 맞아요. 예, 부담후 증여 들어가면 곧바로 또 전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매로 보기 때문에 다시 수중자가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호제가 된다면은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억짜리 아파트 준다 그러면은 네. 아들 딸이 그냥 실거주 해야지만 또 증여가 되잖아요. 네, 한 토지에서는. 1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에서 12%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 6천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5억 정도는 내야 되는 세금으로. 네, 그런데 또 방법이 있어요. 예, 네. 일단 취득세를 먼저 내시고 재밌는 게 뭐냐면 토지에서 제가 이제 증여만 된다 그랬잖아요. 네. 토지에서 일단 취득세를 내고 내 걸로 가져와요.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주신다면 네. 그 상태에서 곧바로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전세 받은 보증금으로 내가 증여세 납부하면 내가 실제 거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들고 갈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다.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 뭐 조합 물건 가지고 있던 분들이 네, 이제 네. 이것도 뭐 거래 막 다 전매 제한 당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다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죠. 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있어서 좀 제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분부터 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역이냐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해당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네. 반드시 해당 조합 그리고 관할 지자체 네.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 꼭 그 정비사업 당담자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잘 되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23년 6월인가요? 그 다물권자 관련돼서 또 대법원 네. 판례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다물권자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좀 이번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네. 너무 강력하게 또 이렇게 네.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네. 그 세세한 디테일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것 같긴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데 말을 되게 좀 빨리 했는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왜 한숨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뭐 생각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중심지의 뭐 재건축, 한강빌트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외곽 음.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묶인 뭐 수원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아파트는 또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수원에 한 2억짜리 아파트 살고 계신 분이 갑자기 토호제에다가 네. 투기갈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내가 2억짜리 살다가 뭐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뭔가 로또를 맞았다든지 뭐 자녀들이 좀 도와줘서 내가 한 5억짜리 좀 준신축 가고 싶은데 네. 안 팔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숨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네. 그냥 계속 살아라.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냥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언제까지 공급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무주택자는 그냥 무주택자로 있고 1주택자는 그냥 1주택자로 있어라. 다주택자들은 좀 팔고. 네.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네.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대출 규제가 네. 원래는 이제 6억도 이제 4억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했지만 이제 오히려 약간 반대로 역으로 네. 리버스로 가가지고 이제 네. 고가 주택들을 대출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갔어요. 네, 15억 초과가 2억인가요? 그리고 이제 15억에서 15억 초과가 4억이고 15억 초과가 4억이고 25억 초과가 2억. 그렇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 어쨌든 이걸 이제 그 2억, 4억, 6억으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어쨌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 네. 뭐 6억에서 뭐 2억으로 내려서 4억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디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약간 보여주기 정책이 같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 가치가 큰 물건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은 이제 더욱 더 안전한 자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말을 해줘 버렸다. 네. 이게 저도 토어제도 그렇고 이런 대출 규제도 역설적으로 항상 고가 주택들의 더 부자들을 집어넣어서 네. 이제 매물이 더 안 나오고 더 탄탄해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네. 이번에 이게 서울 전역이 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아마 이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집을 산다? 그러면 네. 정말 30억짜리 집에 대출 28, 그러니까 대출 2억 받고 네. 28억 현금 들고 오는 사람만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2억 해봤자 취득세, 복비 그러니까요. 그럼 끝나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살 건데 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20년 8월달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때가 됐어도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고 이제 좀 다주택을 좀 유지하면서 네. 현재도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이게 벌써 한 만으로 5년이 넘어가고 뉴 노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5 대책이 나오면서 네.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대 사업 서비스는 당분간은 없다. 하면 안 되겠다. 임대업은 당분간은 없고 일단은 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다른 걸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 주고 있던 집에 지금 다 토호제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혹시라도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막 못 팔아요. 이제 이거를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네,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집을 오히려 마련해야 되는 네. 필요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임차인 분들한테 가장 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딴 데서 전세 살다가 자기 집으로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어차피 네. 거기 주인 살던 집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전세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가 없어지고 그럼요. 살기 네. 안 좋은 동네에 전세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활권이 달라요. 그 집주인분이 임대인분이 들어와서 거기 자리가 빈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나랑 생활권이 맞지가 않으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강원도에 이제 은퇴하고 그럼요. 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다 그럼요. 갑자기 이제 지금 서울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벌써 이미 뭐 지금 거래된 거 보면 60%가 월세래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월세도 이제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토호제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그 아까도 잠깐 뭐 총평을 해주셨지만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시장에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까? 안정화된다면 예를 들어 뭐 몇 달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고요한 폭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거래는 확실히 줄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데 네. 그 안에서 에너지는 점점 쌓이는 태풍처럼 그게 언젠가 이제 뭔가 뭐 규제가 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정책의 큰 방향이 변한다든지 네. 예, 굉장히 부드럽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폭발하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방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로 네.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구리라든지 네. 동탄, 뭐 화성 네. 이런 데들이 빠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다음 여긴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들 얘기를 좀 네네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거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취득세 중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현재 정부가 네.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좀 하자면은 일부 이렇게 풍선 효과 갈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도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이 딱 빠진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몇 군데하고 동탄 네. 그리고 좀 몇 개 남양주 뭐 일산도 네. 빠졌고 부천도 빠졌고 뭐 네네. 그렇긴 해요. 있는데 이제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냐 실거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요. 투자자라면 한 80%는 말리고 싶다. 그 지금은 말리고 싶다는 거에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로서 내가 개수를 늘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이게 정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수 늘리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냥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실거주는 당장은 아니지만 뭐 네네. 이렇게 갭 투자가 어쨌든 그런 데는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좀 쏠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 그럼- 지방 분들이 간다거나. 그럼요.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내가 뭐 실거주용이라든지 아니면 0에서 1로 가는 투자자 일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큰 타격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 채널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은 공동명의 해놓으시면은 어지간한 절세에서 그냥 리스크는 다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점점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자산 상승 그런 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내가 이미 1주택 혹은 2주택 이상 다주택인데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내년 정도 예상되는 세금 규제 보고에도 난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라리 싶어요. 다주택으로 가는 거는 좀 네. 세금 규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분위기라면 뭐 세금 규제도 뭐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움직이게 막아놓고 세금을 특히 이제 보유세나 이런 걸 중과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 물건을 던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보유세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세가 절대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확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21년, 22년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정권이 넘어간 트라우마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내가 1주택 그냥 실거주자인데 네. 뭐 우리 집이 뭐 막 이렇게 아주 폭등까지는 아닌데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그걸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유세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마음이 너그러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걸 국가 전체의 세수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집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감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인데 현행 종부세가 3주택부터 중과가 들어가요. 네. 그런데 3주택이신 분들 지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약간 보이스가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토어제가 됐으니까 결국에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 강남 3구는 막 막고 뭐 나머지는 네, 네. 풀려가지고 또 풍선 효과도 일어났는데 네. 전체가 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사실 그냥 룰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냥 리셋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반드시 거주 이전의 자유 어떤 그런 갈아타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작용이 좀 나올 것 같다. 아, 저는 이게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걱정을 처음 봤어요. 네. 여기 와서. 아니,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토어제로 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다 이게 토어제에서 걸릴 거라서 연쇄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기차 앞칸에 있는 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네네. 뭐 이민 가시거나 갑자기 네. 뭐 이거 다 팔고 뭐 지방 가시는 거 아니면 네. 그 앞칸이 비어야 두 번째 칸이 이렇게 차곡차곡 갈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네. 내 집을 먼저 팔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 단기 임대 같은 것도 인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 단기 임대로 좀 한두 달 지내고 네. 그 안에 어떻게든 잡는 거죠. 아. 어쨌든 선 매도 후 매수 하셔야 됩니다. 갈아타기가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네. 적용이기 때문에 오늘 막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네. 토어제가 아직 5일 남았기 때문에 뭐 주말까지 네. 뭐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도 또 막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실거주를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에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22년, 23년도에도 금리를 올라갔을 때 좀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가격이 내려가도 이게 가격이 찍혔다는 건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단지들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안 찍히거든요. 이거는 가격 방어가 탄탄한 게 아니고 거래 자체가 안 된 녀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거주를 그냥 한다, 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다. 어차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냥 용산이라든지 실거주를 토호제로 그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약간 기다리셨다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양도세 중과까지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 보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문제가 대출 규제도 이번에 또 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들도 대출 규제가 네.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25억 초과는 사실 4억이 줄은 거예요, 대출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4억을 네. 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계산하신 분들이 그래도 6억을 내가 계산을 하고 한 20억 초중반에서 내가 들어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4억 말씀하신 것처럼 주면 꽤 크죠. 매가에 거의 한 10% 20%가 20% 정도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안타깝지만 급지를 낮추거나 이제 좀 감사하게도 내가 이렇게 좀 증여나 뭐 이런 거 받을 수 가족분들한테 있다. 주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시면은 저는 도움을 받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저 말고 뭐 필팽님이라든지 다른 분 대출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또 이게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금융권에서 한번 좀 잘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에는 이제 순수하게 실거주를 할 사람들이 대출을 네. 최대한 받지 말고 사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네, 게 네. 이제 어찌 보면 아주 그냥 해서 이번 대책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차피 원래 토지였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네. 원래 토지였던 뭐 여의도든 뭐 비싼 동네들 이런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이번 대책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는 좀 영향이 적겠죠. 그런데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같이 묶였기 때문에 네. 이제 똑같은 그 지역을 내가 매수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출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좀 주춤한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은 아마 다음 뭔가 세금 규제가 뭐 나올까를 걱정해서 다들 네. 좀 가만히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 봐야 될까요? 플러스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소나기는 피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정책은 좀 세게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좀 굉장히 세게 나왔던 정책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9.13 대책이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충격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이시면은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한 10억짜리 집을 막 사려고 하셨던 분들도 네. 사실 뭐 6억 정도 대출 나오니까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는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막 지정이 돼 버리니까 맞아요. LTV가 40%또 내려가 버렸어요. 네네. 이런 분들도 뭐 그냥 갑자기 한 2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2, 3억이 그렇죠. 줄게 되니까 네. 어차피 못 사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 그냥 지정만 했다고 했을 때 일부 언론사에서는 세금 규제는 없고
규제 지역만 늘린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사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지역 특히 조정, 투가 이렇게 묶이면 2년 거주라든지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내가 그냥 실거주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막혀야 되나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전세가 만기가 막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나 지금 집 살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던 와중에 네. 어쨌든 뭐 내일부터는 다 대출 규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전세나 월세를 네, 다시 네, 한 번 네. 또 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거겠죠? 3+3+3 그게 뭐 발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이걸 예상을 하고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한 거겠죠. 아, 계약갱신 청구권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네, 네. 막아보려고. 네, 그렇게 한다. 해야 또 여론도 좀 약간 정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진짜 네. 전월세 시장,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은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좀 이게 좀 의견이 갈리겠죠. 그러면서 좀 이게 여론도 좀 분열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넓어진 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더 간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계속 늘려가지고 규제 지역이? 옛날에 실미도가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실미도 우리는 왜 규제 지역입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아파트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게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저는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동두천도 규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취득세 중과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투자자들이에요. 네.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힘들고요. 내가 실거주자이신 분들은 말 그대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로 묶였기 때문에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내가 전혀 생뚱맞은 어떤 지방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갑자기 내가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비율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접근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내가 그냥 실거주 하면은 내가 좀 오래 그냥 버티면서 여기서 내가 그 주거 환경 누리고 뭐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세를 낀 상태에서 임차에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팔아야 되니까 이게 접근법이 좀 달라요. 지방에서 외지인 투자들이 꽤 많았고 네네. 실제로도 막 주말에 뭐 진짜 캐리어 끌고 오셔가지고 1박 2일 묵으면서 막 집 샀던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살 수 있는 동네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렇죠.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5일장밖에 안 남았죠 지금. 지방 분들은 어떻게 네. 움직일까 이제? 갑자기 좀 답답해지네요. 지방 모든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로 묶였기 때문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주 그 대세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와서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 제한된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2년 버티고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혼자 싱글이신 분. 아니면 어차피 내가 이번에 이제 서울로 주거지로 옮길 수 있는 분.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수요를 많이 좀 꺾여질 것 같다. 이번에 지방의 진짜 부자들이 자기 자식 사줄 겸 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사고 거기서 이제 자식이 네. 뭐 거주한다거나 뭐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 쪽으로 갈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비교지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동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그 뭐 대구의 뭐 아주 뭐 수성구라든지 뭐 그런 네. 쪽으로라도 뭐 가려고 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근데 네. 기다린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 이제 투자자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걔를 하나 새를 끼고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전입까지 내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용기 있게 하겠지만 그 비중도 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걸 내가 피하기 위해서 동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네. 뭐 이런데 남양주 간다. 이제
소액으로 내가 해서 수익률을 보겠다면 가겠지만 그것도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뭐라도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그 네네. 불안 심리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네.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안 사놓으면 또 네. 이거 규제 지역 늘어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정말 소위 말하는 대장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는 지역, 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이런 데 외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구리라든지 남양주 동탄 거기도 대장 지역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몇 개 단지들 네, 그 정도들은 이제 오히려 몰릴 수도 있다. 거기서 세분화시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산 분들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싹 빠졌는데 생각보다 네. 우리 지금 재건축도 좀 추진하고 있고 뭐 네네. 전반적으로 뭐 GT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과거에 투자했었던 다주택자 수요는 많이 절반 이상은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약간 좀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정부가 네. 노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묶어놓으면 네. 우선은 투자 심리 자체가 우선 소멸될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진화를 한 거죠. 불을 아예 네. 꺼버린 거죠. 불씨까지. 그 목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까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씨를 꺼트렸는데 좀 살아난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제로 이렇게 좀 더 끄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6 저자이시죠.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금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세 달 전만 해도 세금 뭐 고려 안 하고 있다 했지만 이제는 거의 뭐 정부 관계자들이 다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세밍아웃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나오냐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일 텐데 과거 같이 결국에 다시 보유세 늘리고 취득세 늘리고 종부세 늘리는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말라는 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거래를 좀 유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나온 기출 문제 변형을 보니까 네. 정부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찔끔찔끔 하자고 한꺼번에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사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보유세만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는 건드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보유세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좀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금 낮추겠죠. 네. 취득세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 투자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최악의 수.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출구 전략 양도세는 좀 이게 놔둘 것 같아요. 아니면 기한을 또 둔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팔겠죠. 아니면 증여하는데 증여 취득세도 중과를 해놨기 때문에 12%를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팔고 여기서 나온 자금 가지고 또 뭔가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막아도 사실 다주택자들이 사지는 못하고 팔기만 할 수 있으니 맞아요. 파는 퇴로는 양도세를 낮춰서 좀 네.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보유세를 중에 좀 생각이 바뀌는 다주택자들은 아예 이제 물건을 싹 다 정리를 하겠죠. 네.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냥 하나로 가겠다. 하나로 가면 이제 취득세가 기본세율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말이 시가되면 안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넣어버리면 되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은 8%, 네. 한 40억은 12%. 지금도 사실 금액으로 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1, 2, 그게 3%니까. 이제 9억 넘었을 때 3%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가주택 이번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이 자기들이 스스로 바뀌어요. 과거 보도자료는 15억이었어요. 맞아요. 올해 초에는 20억이었고 올해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30억이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올랐네. 네, 그만큼 빨리 올랐다는 건데 9억 이상도 3%니까 네. 30억도 3%잖아요. 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뭐 예전에는 9억이 꽤 비싼 거였어요. 그때 맞아요, 취득세 맞아요.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고가 주택이니까 3%를 때렸던 건데 네, 지금은 뭐 한 20억 넘으면 4%뭐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확률도 있다. 네, 그래서 좀 다르게 갈 것 같다. 분명한 거는 한번 이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거주자 투자자들도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하고 좀 다르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네. 전방위적으로 아예 못 움직이게 취득 보유 양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미 토호제를 다 또 묶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가 나왔던 네. 세율을 바꾸거나 그런 거 없이 우선 네. 공정시장가액이랑 네, 종부세 같은 경우. 종부세 쪽은 어쨌든 네. 기존에 있던 거 시행령만 다시 원상복구하면 또 맞아요. 세율이 뭐
바뀌진 않더라도 한 1.5배, 2배 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종부세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그게 60에서 100이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 80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80 중간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시행령 개정 사항이니까 정부에서 곧바로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공시 가격인데 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보통 69에서 70.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90까지 올리려고 했었죠. 네. 그러면 딱 봐도 중간 80 정도까지 올리면 좀 서서히 올릴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가지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대략 한 1.5배 네. 이상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1주택자인데 보유세를 내가 좀 약간 살짝 버겁게 내고 있다.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요. 이사를 못 가요. 네. 왜냐하면 내가 파는 순간 나는 내 집 없어지면서 매수하려는데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세 내야 될 거예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막 팔려고 해가지고 또 물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고가 주택은 별도의 취득세를 뭐 낸다 이런 예를 것도 들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네.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뭐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되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데 네네. 이게 아예 다 없어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가액 요건. 전체 금액으로 그렇죠. 그냥 너가 그렇죠. 2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더 사? 그럼 너 30억치 맞아요. 취득세 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될 확률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가액 요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액 요건으로 취득을 했을 때도 이 취득세 중과가 좀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이제 1주택자들이 이제 좀 갈려요. 내가 실거주를 해서 그냥 계속 쭉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뭐 투자를 했다가 야, 다 팔고 내가 1주택으로 왔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내가 1주택 쭉 가신 분들은 대응법이 좀 상대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근로소득으로만 아니면 사업소득으로만 계속 돈을 벌어서 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이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취약성이 좀 노출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투자를 해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좀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세부담도 좀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뭔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너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수도권까지 거의 다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일부 아까 말씀하신 일부 지역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저는 토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묶이는 거에다가 지금 네. 세금 또 특히 보유세를 중과시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팔고 뭐 네. 전세나 월세로 가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지겠지만 네. 사실 이게 1주택자가 이게 무주택자로 가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 뭐 내겠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핵심이 높아질 건데. 보유세고 염려하신 것처럼 불만이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릴 겁니다. 천천히 눈치 못 채게. 그렇죠. 뭐 5에서 10%씩 늘어나는 느낌으로 천천히 네. 올리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럼 세금이 중과가 되는 게 지금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 같이 느껴진다면 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뭐 파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이 이러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겁나서 팔았다가 네. 그 정권이 지나니까 또 급등하는 것도 보고 네. 그냥 팔면 결국 손해다.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개별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갖고 계신 물건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투자 전략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보유세부터 체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보유세 냈는데 좀 버틸만하다. 근데 그 버틸만하다는 기준이 올해 낸 보유세, 이제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한 대략 1.5에서 한 2배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공정시장 가액비율하고 공시 가격만 좀 건드려도 1.5배는 금방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 2배 정도 넉넉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보수적이면 한 3배 정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유세가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은 저는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일부는 처분 혹은 증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10억 정도가 오르면 양도세가 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네. 3주택 중과가 되면 양도세가 7억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차익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4억 차익을 내가 그냥 못 내겠으니까 그냥 보유세를 내가 낼게. 보유세를 내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좀 보유세가 내려가는 그 시기까지 좀 버티다가
가격이 올라주면 아주 해피한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유세는 한 2, 3년 정도 낼 만큼 내버리다가 마지막에 못해서 못 중과받고 내가지고. 이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26년 5월 9일까지 오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 잔금까지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중순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 이제 더 문제가 이번에 또 고가주택은 대출을 또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대출 받아서 세금 낸다 뭐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거의 힘들죠 이제. 네. 그리고 물론 뭐 전월세를 올려받아서 뭐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는 보유세 한 두세 배가 올라가도 낼 만한 여력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는 봐라. 네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다만 그게 매년 내야 됩니다. 매년. 내야 되니까. 네. 아직 현 정권이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번은 더 내야 되는데 네네. 최소. 네 번 낼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이 정책을 또 환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됐다. 일부 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떤 무주택자분들은 이게 이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본인 가용자금 그리고 대출 포함해서 네. 그랬는데 그 원래 남겨 실거주 하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가격이 좀 조정돼서 매물이 나오면 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보자. 네, 그래서 좀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지금 시세가 뭐 10억인데 여기서 한 20% 떨어지면 나는 이제 매입을 하겠다. 네. 그게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나는 그냥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대출 받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제 좀 임차로 계속 계셔야 되는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이걸 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재건축 재개발 쪽은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정책들과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투과 지역 많이 이제 서울은 다 묶여 버렸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좀 괜찮은 거 하나 해놨고 뭐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한두 개를 해놓으신 분들은 그래 뭐 어차피 보유세도 내가 좀 낼만하고 하니까 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개발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서 이렇게 좀 가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재개발이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좀 걸리니까 이게 좀 거래가 잘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쪽 시장이랑 이제 재건축 쪽이 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네네. 좋은 데 말고 네네. 애매한 곳들은 정말 많이 위축될 것 같고 더 문제가 이번에 네. 이제 투기가 걸지고 다 되면서 이제 분양가도 네네. 제한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네.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개별 이제 구역을 따라 다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공급도 더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매매가는 뭐 어떻게 보면 퀘스천이라 하더라도 특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급이 이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네, 거지? 지금 뭐 이런 사실 생각도 좀 들고. 엇박자죠.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이제 확 눌러가지고 잡아야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 그렇죠. 이게 그 원하는 대로 정말 5년 그 대계를 네. 보고 하면 이게 되는 건가? 라는 네.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역대 대책 나왔을 때 길어도 6개월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공교롭게도 내년 딱 지방선거랑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도 그렇고 지난 뭐 97 대책 빼고 627 대책도 그렇고 결국에 네.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수 거래를 좀 막겠다라는 건데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이제 공급을 통한 뭔가 좀 물건이 많아져야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음도 편해지고 네. 좀 느긋해지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물건이 없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그냥 뭐 포토라인 하나 그어놓고 지금 네. 끊어지는 순간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급 쪽이 더 영향을 안 좋게 지금 받는다면 만약에 네. 토어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투기 가지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더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매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도 해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디를 갈까요?
가장 좋은 곳만 가겠죠. 그러겠죠. 제일 좋은 거 가겠죠. 어차피 토호제면 제일 좋은 거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 소득도 되게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초양극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연봉 과거만 해도 1억이면은 정말 큰 돈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흔해졌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요즘에 큰 돈 버시는 분들은 본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고가 주택 사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약간 좀 괜히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국 사회에서 또 돈을 벌 텐데 네. 그분들도 결국에 똘똘한 한 채를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똘똘한 한 채라는 물건들도 이제 더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매도 그렇죠. 매물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적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도 경쟁하면 또 거기서 또 막 신고가가 팍팍 찍힐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요한데 네. 약간 그 초고가 주택에서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뭐 그들만의 리그 세상 약간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런 말 제가 계속 해야 돼서. 네. 그러면 결국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약간 양도세 쪽에서는 일부 좀 조정을 주고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매물을 좀 나오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도세 쪽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좀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아마 내년 5월 10일부터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내년 5월 10일이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중과 배제 연장이 안 되면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예요. 즉 세대 기준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팔 때 네. 중과가 들어가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양도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를 비조정을 때 샀어요. 네. 그러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 때 조정 이제 묶이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하나 더 있어서 2주택자다. 그럼 네. 중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취득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별도의 중과 배제 요건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대부분 서울 지역이 이제 다 조정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을 팔 때 내가 다주택인지를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었는데 시장에 어떤 매물을 좀 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좀 세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 낮춘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는데 양도세 중과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일반 과세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과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거죠. 네. 우리가 1년 정도 더 연장할 테니까 이번에 너 1년 안에 진짜 다 팔어. 네. 우리 봤지. 627 대출규제 싹 다 하고 우리 토호제도 다 묶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진짜 팔어. 안 그러면 네. 세게 나올 거야. 시간을 주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시나리오 첫 번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과세만 하겠다. 대신에 취득세는 놔두겠다. 그리고 보유세 올리겠다. 그러니까 팔 거면 팔아라. 공급할 때까지 좀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시나리오도 갈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과를 하긴 하지만 지금같이 강력한 중과에서 살짝 좀 낮춘 정도. 네, 뭐 그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연장을 한 번 더 한다. 중과 배제를. 2번은 폐지란다. 폐지를 해가지고 일반 과세 할 테니까 대신 취득세 중과는 우리가 놔둘 거야. 다주택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팔어. 세 번째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과를 하긴 하는데 조금만 낮추는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다주택을 어떻게든 줄이겠다라는 네. 쪽으로 그 전략을 쓸 확률이 높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 사람들 물건이라도 좀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미 이건 문재인 정부 때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8년 초 특히 3월 달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엄청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그거 8년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풀리신 분들은 일단 종부세는 과세 대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좀 정부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8년 동안 5%잘 지켰고 기준 시가 같은 거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이때 말소되는 주택은 언제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갑니다. 자동 말소가 되면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늦게 파십시오. 그렇군요. 그게 좋습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지만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결국에 전월세를 살게 되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도 뭐 핫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살기 좋고 좀 거주 의사가 높은 동네들이 다 토호제로 묶이니까 이제 전월세 매물들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은 상승세로 가나요? 상승세로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세든 월세든 어느 하나 가격이 찍히면 우리나라는 네. 또 이제 전월세 변환율 해가지고 환산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죠. 특히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좀 실거주는 힘들면은 임차로라도 계시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학군이라든지 직업 이동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호지로 묶여버리니까 공급이 이제 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까지 보니까 월세 거래가 100만 건 이상이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올해 초에.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진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또 전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원래 토호제 같은 게 없어도 내년에 전세나 뭐 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네. 대규모로 묶여버리면 그렇죠. 결국에 이제 뭐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빌라에 살던 분들도 뭐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몸테크하면서 갭 투자해놓았던 분들도 막 네네. 어떻게든 돈 모아서 또 막 들어가려고들 네.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아마 밀릴 것 같아요. 저 외곽에 있던 분들이 야, 안 되겠다, 내가 좀 들어갈게. 네. 뭐 집주인 임대인 분이라든지 그럼 이제 들어가면 그분은 이제 옆으로 좀 밀리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일부까지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밀릴 거 조금 아니에요. 밀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 아니면 굉장히 비싸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그래서 저는 됩니다. 오히려 이번 대책을 보면서 전월세 네. 시장에는 이거 기름을 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네.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에서 이제 최대 9년 그리고 네. 이제 뭐 8년 정도를 네, 해서 그러니까 쿠폰을 한 번 더 주고 그 쿠폰도 네. 이제 2년 쿠폰이 아니라 3년 쿠폰으로 2개를 주겠다. 이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네. 나왔고 뭐 10년 연장 뭐 무제한 갱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네. 사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대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고 이게- 무슨 대안이 있는가?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과하다. 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 너무 권리만 주고 한쪽에 너무 의무만 하면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강제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어찌 네네.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세무서를 등록을 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고 세제 혜택을 받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록을 안 해도 거의 등록한 것처럼 관리를 하겠다. 그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임대차 신고제죠. 네. 신고를 하니까 우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이 오르니 너희들이 그냥 좀 제재를 우리가 가하겠다. 안타깝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다라는 좀 약간 우려가 되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도 결국에 올려받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가격을 통제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네.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저는 이게 좀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뭐 토탈 뭐 8년 9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다음 그 임기까지 보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네. 그 628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소급 적용으로 2 플러스 3 플러스 3로 막 가면 네. 대출 반환도 못 하고 네. 그냥 계약갱신을 이제 네. 8년을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거는 뭐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아마 충격 받으신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이제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야, 그럼 에, 어떡하죠? 뭐 예를 들어 10억, 12억짜리 집을 사놨는데 뭐 네. 전세 6억에 맞춰가지고 집 샀는데 나중에 네.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되고 네. 갱신권은 8년이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뭐 패밀리 론을 써야죠. 가족들한테 빌려야죠. 그러니까 예, 뭐 빌려서 나가주기를 해결하셔야죠. 바라거나 아니면 뭐 이사비를 드린다거나. 근데 그분도 네네. 어디 갈 데가 또 없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엄청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빵빵 터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정화가 될지 아니면 이제 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좀 갖고 저희가 이제 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네. 좀 건전하게 좀 토론하고 좋은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뭐 두세 달 뒤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짧게는 뭐 2년, 뭐 길게는 뭐 4년, 6년, 8년 정도는 뭐 그렇죠. 거주하시기도 하고 보유하다가 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네. 뭐 꼭 지금 뭐 그 5일 안에 사는 거 말고 네. 그냥 토어제가 다 지정이 되더라도 사 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걸까요? 이 그렇죠. 전월세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네.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등에 식은땀이 나네. 왜냐면 이게 또 소급 네. 적용이 되면 네. 2 플러스 3 플러스 3로 이제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되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소급 적용하면 어떡하죠? 네. 이거 걱정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시적 유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뭐 2년, 1년 막 이렇게 막 6개월 줄였단 안에 뭐 말이에요. 해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무조건 선 매도. 내 거 그냥 매도 1주택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매수.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매도 잔금과 매수 잔금을 딱 맞추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거 매도하고 나는 그냥 어디 잠깐 단기 임대라도 좀 있고 임차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단기 임대라도 좀 계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관망하시든지 상황 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수할 어려워지네요. 분도 어디 레지던스 들어가 있고 그럼요. 매도할 분도 어디 레지던스 들어가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어떡하지? 어려워지는 약간 좀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워낙 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에서 약간 좀 그레이 존이라고 해야 되나? 좀 버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은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이 되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있어야 사실 뭐 그 동네에 또 이제 여유 매물 같은 게 또 생기는 거라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또 누가 사서 들어오고 또 전세 주고 하면서 약간 버퍼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없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얘가 한 칸 나가줘야 내가 한 칸 갈 수 있는 네, 그 구조로 점점 가는 거고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지 아마 2 플러스 3 플러스 3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한우나 먹어야 되겠어요. 그거로 가는 게 가장 매력적인 네. 포인트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걸까요? 뭐 계약갱신 그냥 가격 상한제 옛날에 그거 나왔잖아요. 네. 구청에서 네. 가격을 정해준다. 전월세 가격 정찰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공시 가격으로 가격제를 해가지고 네. 지역별로 그걸 하겠다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뭐 8년, 9년 이렇게 좀 세게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이렇게 한번 질러놓고 그 중간에 그러면 뭐 조금 한 플러스 6년 투 정도 하나만 할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라갔지만 나는 싸게 살 수 있어라고 해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데 옛날에 2 플러스 2가 생길 때도 네. 기존 세입자들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신규로 그 동네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전세가 없어서 막 구할 수가 없다고 그 학군지들은 그 입주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때 막 전세가 막 몇 억씩 뛰고 했는데. 그럼요. 게다가 청구권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오르잖아요. 네. 전형적인 조삼모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엄청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한 80%뭐 가끔 막 쓴다고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능력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이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좀 그러니까요. 다른 곳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아직 2년이 채 안 되신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계약을 했거나 뭐 네네. 작년 말에 계약하신 분들은 우리 4년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네네. 안 될 확률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주인들이 그냥 들어오겠다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제가 부육나님 채널 나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걱정해 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네. 잘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 왜냐면 이게 네. 더 문제가 토어제를 묶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푸는 순간 이제 맞아요. 이거 누가 풀 거야 이거? 맞아요. 못 풀거든요 이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달에 잠깐 풀었다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채널도 그렇고 저희 부육나님 채널에서도 그거 절대 이제 못 푼다. 그러니까요. 그걸
본 정치인이 누가 누가 자기 이걸 풀겠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인 수지까지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묶는 사람은 누가 묶을 수 있는데 이거 네. 푸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네.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제가 염려하는 건 이제 취득세 중과처럼 그냥 뉴노멀이 될 수가 있어요. 길들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네. 내가 그냥 지자체에 가서 허락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이사 가는 걸. 근데 절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출 규제도 같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네. 대출 규제도 푸는 거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규제는 묶은 거 다음에 푸는 게 힘들어서 이게 규제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대규모로 해버려서 아까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팔달구에 계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뭐냐고 갑자기 네. 뭐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선제적 조치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투가 묶인 것도 정말 황당한데 네. 이제 토호제면은 이제 약정서 쓰고 뭐 계약서 분계약서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거 거기. 예. 그러니까요. 국가 네. 정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일으키기 위한 큰 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수나 매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지면 그래도 이제 시장에 돈은 풀리고 뭔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마 이 돈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옛날처럼 막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갈 것 같으세요? 이제 편법 같은 경우가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아주 가뭄에 콩나듯 서울 이렇게 신축,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그런 경우 일부 나오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네. 본인들끼리 사고 팔고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돈을 모아서 자가주택 마련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부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그런 편법이나 증여성 거래 이런 거를 막겠다고 이번에 또 감독을 확실하게 하겠다. 네네. 그런 거 아예 좀 공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다 연합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감독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더더욱 이제 원리 원칙대로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그냥 현재 그 자리 자기 네.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라. 네,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움직이면 마라. 쏜다. 예. 얼음땡이다, 얼음땡. 라는 대책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제 임차인들이죠. 그러니까요. 계약을 뭐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올리든지 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 될것 저는 이제 꼭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공급이라도 좀 많이 돼야 되는데 97 대책이 사실상 그 뭔가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97 대책 발표 이후로 많이 급등한 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나오나 했는데 딱히 뭐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네. 97 대책을 잘 하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좀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보면 한 3, 4개월 한 반년 정도 그냥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렇게 가지만 그 뒤로는 네. 정책이 막 엄청 폭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막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건데 우리가 2020년 기억나십니까? 그때 6.17 대책 나오고 곧바로 한 달 단에서 7.10 대책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임사 같은 경우 다 폐지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때 2020년 4월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는 총선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이미 지금 뭐 총선, 대선 다 이렇게 좀 가져간 상황에서 지방선거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뭐 무주택자든 어떻게든 뭐 최대한 뭐 좋은 거를 사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똘똘한 그렇죠. 거 한 채를 사는 쪽으로 또 가게 되네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되는 선에서, 뭐 약간 좀 이제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상황에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소액은 한 1억, 2억 정도 줄면은 이때는 좀 여러분들이 증여세 내시고 세금 내시고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년 자녀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고 하면 1억을 더 얹으라고 해요. 그럼 5천 플러스 1억, 즉 1억 5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의 가장 최저세를 10% 1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더라도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럼요. 가장 뭐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정도로 이제 정책이 다시 한번 또 더 강화됐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방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 나온 지 촬영일 기준으로는 당일이기 때문에 뭐 아직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정책이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는 거는 또 저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월세 시장을 아주 좀 많이 뒤흔들 것 같다는 네. 그 부작용이 또 우려되는데 이걸 또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